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김성환 평론가의 휴가로 며칠 전부터 시사회를 진행하고 있는 뉴스캐스터 이현경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김용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김 후보자의 대북관 그리고 자료 부실 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권의 움직임 잠시 뒤에 뉴스야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서울 교사노조 관계자와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고요.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을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해서 논란을 빚었던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국회의원 제명징계를 권고하면서 향후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요? 김남국 의원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국회법과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지난달 30일까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취득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기로 했는데요.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11명만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적이 있다라고 자진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해당 의원이 누구인지 밝힐 수 없다면서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상임위 활동과 이해 충돌 소지가 있어서 국회의장과 소속 정당의 원내대표, 각 의원실의 관련 내용을 통보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9시 뉴스에 공개된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 중에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거나 김남국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되는 국회 윤리특위에 속해 있는 의원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야는 가상자산 보유 논란 당시에 따가운 여론을 의식해서 국회의원의 전수조사를 약속하고 발빠르게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만 국민들의 알 권리는 충족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국회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받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의 움직임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의 외전을 꽉 채워주시는 패널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방송국 오시는 길이 반가우셨을 것 같긴 합니다.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가 제일 시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또 김성환 진행자 대신에 또 이현경 앵커가 진행을 하니까 전 또 예전 생각이 나가지고요. 예전이라면 너무 오래됐죠. 네, 근데 방송을 참 많이 같이 했었는데 역시 명불허전 목소리가 예. 네 정말 시사야. 예, 이런 칭찬을 제가 옆구리 찔러서 받으려고 질문 드린 건 아니었는데 늘 배웁니다 제가. 네. 배종찬 소장님처럼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 사방에 적을 만들고 왜 이렇게 밉보이며 살아왔는지 나는 무엇을 했는가. 하지만 제가 또 배종찬 소장님보다 한 12살 뭐 이렇게 나이가 젊거든요. 남은 12년 동안 배종찬 소장님만큼의 그런 사회성을 한번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시사회를 계속해야 되겠는데요. 그건 아쉽게도 나이까지 얘기하면
발견하는 건 이건 큰 저격이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아니, 나이가 이제 요즘에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도 했고 고쳐줬잖아요. 그 만 나이로 다 하기로. 기동갑이라는 이야기죠. 네. 네. 아니 뭐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예.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는 것도 좋은 좋습니다. 일인 것 같다. 예. 네. 외전만 하지 마시고 뉴스야 외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외전만 했습니다. 자, 오늘 지지율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내용을 김민하 평론가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항상 제가 이걸 정리했는데 네. 앞으로도 잘 정리해야 될 텐데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전국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33%, 부정평가가 58%였는데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모두 직전주보다 1%포인트씩 올랐다라는 거고요. 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를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32%, 그다음에 국방 안보, 결단력, 추진력, 뚝심 6%, 노조 대응, 주관, 소신 이 등이 4%, 경제, 민생, 변화, 쇄신 전반적으로 잘한다 등이 3%였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를 꼽은 것들을 보면 외교에 대해서 이제 선택한 응답자가 전체 12%, 경제, 민생, 물가 9%, 독단적, 일방적 8%, 소통 미흡, 재난 대응 10%,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6%,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5%,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4%, 통합, 협치 부족이 3%였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포인트가 네. 유의미하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이 재해 상황에서 지지율이 내려가지 않고 큰 변동이 없다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게 이른바 이제 진영 간 결집하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봐야 되겠죠. 네. 프레임 현상이죠. 네. 그래서 직전 갤럽 조사랑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직전 갤럽 조사에서는 긍정평가 이후에 국방 안보가 올라오지 않았었어요. 이 위치에. 예. 그 국방 안보가 올랐다는 것은 그 사이에 북한이 한 두어 차례 미사일 도발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 조사 이후에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보수청이 좀 결집을 했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실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도중에 한번 북한이 미사일을 쐈었고 네. 화성 18형을 그리고 최근에도 미사일을 대통령이 돌아오고 난 이후에도 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또 대통령 지지율 내려가니까 이제 결집하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된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갤럽 조사에서 보면 보통은 긍정 지지율이 1% 지금 올라갔잖아요. 네. 그럼 부정이 뭐 1%라도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부정은 또 올라갔어요. 오. 부정은 또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의 구조는 긍정이 올라가면 또 부정도 내려와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긍정도 올라갔지만 부정도 올라간 거예요. 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다기보다는 국방 안보가 이후로 들어온 걸 보면 결집을 했습니다. 일단 네. 안보나 이런 이슈 때문에. 근데 여전히 이제 수혜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보면 아. 조금 더 이제 반영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번 주에도 이제 주말에 비가 온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는 그런 관망세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아마 수해 대응에 대해서 실망을 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뭐 긍정평가, 부정평가에 대한 입장을 바꿀 만한 지지층은 사실 이미 떠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긍정평가층에서는 이미 떠난 상태라고 봐야 되겠고 예. 이전까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운영에 관련된 이제 지지율이나 이런 거 추이를 쭉 보면은 이 30% 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요선이 이제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네. 이 아래로 만약에 떨어지면 그건 진짜 어떤 정권의 위기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뭐 바이든 날리면 문제라든지 이 국민들이 볼 때 어떤 사람이 봐도 충격적인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나왔을 때는 이제 그 아래까지 내려가지만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파적 구도 하에서는 이게 결국 잘했냐 못했냐에 논란이 있는 사안들의 어떤 연속 속에서는 이게 이 정도 수준 아무래도 이 여론조사가 아마도 이제 이 오차 범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오차 범위까지 감안하면은 요선인 것 같거든요. 예. 30%대 뭐 초반. 그래서 이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빠질 지지율들은 이미 다 빠진 상황이지 않는가 싶은 부분도 있고 또 이번에 이 수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또 이제 대구 경북 지역하고 충청 지역인데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그동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좀 이 지지율이 받쳐져 온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상쇄 효과나 이런 것도 일부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의 마지노선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슨 정권 끝날 때까지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정권 후반이 갈수록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유실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총선도 앞에 두고 있고 이 정권의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어떤 성공한 정권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이런 태도 수혜가 났는데
이게 이것은 내 잘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 분명히 내가 지시를 했는데 왜 안 지켰는지 감찰한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견인차가 못 들어오게 20초 동안 막았다 이게 논란이 되니까 왜 이런 근거 없는 보도를 하느냐고 막 또 페이스북에서 화를 내고 충북지사는 내가 빨리 갔어도 변하는 건 없다 뭐 이런 얘기하고 이런 태도를 일관하는 것은 결국은 이 마지노선조차도 계속해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바꿔야 된다. 그 점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좀 진영 간 프레임 성격이 가장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대통령과 똑같은 33%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3주간 변하는 동안 정당 지지율은 지난주, 지지난주, 오늘 발표가 똑같아요. 국민의힘이. 33%. 요지부동이에요. 네. 근데 따지고 보면은 뭐 홍준표 시장과 관련된 또 기자들의 질문, 또 홍준표 시장의 답변, 또 오늘 또 과하 직욕 네. 이런 말도 하고 또 징계 절차에 착수됐다. 그럼 변할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영 간 프레임으로 딱 단단히 굳어져 있어요. 네. 마치 우리가 그 50견 60견처럼 좀 풀어졌으면 좋겠는데 네. 안 풀어지는 그런 정치 지형이라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게 오늘 갤럽 조사에서 무려 32%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당 지지율 두 양강 이 양대 정당의 지지율하고 지지할 정당이 없다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 이 정당 지지율과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지지율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 똑같아요. 딱 고차가 돼 있어요. 예. 예. 하나만 한마디만 덧붙이면은 우리가 이제 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사실 갤럽 여론조사는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분이 이미 좀 뭐랄까 사전적으로 반영된 부분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 대목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근데 다른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 이번 주에 나온 것을 쭉 보면은 경향적으로 물론 조사 방법론이나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 조사들을 동렬해 놓고 비교하면 안 되는데 그 조사 안에서 보면은 그 조사의 이제 범위 안에서 보면은 이번 주에 이제 유의미하게 하락한 조사들이 이제 나왔거든요. MBS도 그렇고 그다음에 네. 뭐 ARS 여론조사를 기본으로 하는 여론조사들도 그렇고 ARS는 주로 이제 지지층이 많이 응답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러니까 예. 고관여층이랄까 뭐 이렇게 예. 관심 많은 사람들이 응답하는 걸로 알고 있고 MBS는 이제 전화 면접이니까는 중도층도 일부 이제 보완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에 있어서는 이 정권에 있어서는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좀 전에 배종찬 소장께서 말씀하신 지지한 정당이 없다라고 응답한 무당층이 현 정부 들어서 최고치라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조금 김민하 평론가께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지요? 덧붙여서 네. 왜냐하면 배종찬 선생님 이미 한 말씀 하셔서. 네, 지지하는 MBS 여론조사는 더 높아요. 요거를 소개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MBS 여론조사는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자체적으로 한 건데 지난 17일부터 이제 19일까지 한 겁니다. 이건 정말 놀랄 결과예요. 왜냐하면 K-스테 리서치 또 엠브레인 퍼블릭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가 한 네. 건데 자세한 사항은 오늘 소개드리는 건 모두 이제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한데 이 조사는 지지할 정당이 없다가 39%예요. 그러니까 지지할 정당이 없다가 10명 중에 4명인데 20대는 뭐 절반이 훨씬 못 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당 지지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즘에 신문을 보면은 평론가니까 신문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신문을 보면 화가 나요 일단 그 평론가 입장에서도. 왜냐하면은 어느 한쪽이 잘하고 어느 한쪽이 못하는 구도고 이러면 야 이게 선거에서 어떻게 될까 이 구도가 흥미진진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맨날 요거를 어쨌든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근데 양쪽 다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 좋은 얘기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통령실과 정권에 있어서도 좋은 평가할 만한 거는 거의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민주당이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만한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의 어떻게 최대 관심사가 명락회동인데 네. 일반 국민들이 그거 관심 있을까요? 명락회동 얘기하면 저는 여기서도 뭐 30분도 얘기하고 1시간도 얘기하겠지만 네. 일반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막 초미의 관심사인 뭐 그런 일일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네. 국민들이 보는 거는 김남국 의원 문제라든지 그렇죠. 지금 이제 또 새롭게 나온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수사 얘기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오를 리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근데 중요한 건 이 무당층이 그럼 이만큼 많이 생겼다라고 그래서 지금 제3지대에서 뭐 이 창당 준비하고 뭐 이렇게 네. 움직이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지로 또 귀결될 수 있는 것이냐. 지금 그럴 만한 에너지도 아닌 것 같아요. 제3지대 에너지의 실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이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는 총선 전 직전까지 가면서 이 무당층으로 불어난 지지층이 울며 겨자 먹기로 미어도 다시 한번 원래 자기가 그래도 가까웠던
이 양대 정당 중에 한쪽으로 흡수되는 경향이 상당히 보여질 것이다. 예. 그렇게 따진다면은 다음 총선도 이 이른바 비호감 구도 네. 내가 좋아서 찍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건 못 참겠어서 찍는 상대가 다수당이 되는 것을 네. 그런 구도가 되는 어떤 단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 들어서 그게 한국 정치에 도움이 되고 좋은 거냐에 대해서는 네. 상당한 우려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데 끝내는 1번과 2번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고 그죠? 김은혜 평론가 말씀하신 거로는. 그리고 사실은 뭐 미워도 다시 한 번일지 최선 말고 차악을 선택하는 결정을 늘 강요받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에 수해 피해가 많이 났잖아요. 정치는 그냥 침수 피해를 많이 입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수해 책임을 두고 가서 어디 예전에는 가서 봉사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예전에는. 왜 그런 거 안 해요 요즘에? 그 봉사라는 것도 이제 보여주기식이다 이런 논란도 이제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또 보여주기식이 아닌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네. 그래가지고 뭐 그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건 이제 꼭 봉사를 해서 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좀 이번 수해 기간에 나온 논란에서 주목이 됐던 건 망언 뭐 이런 발언 문제인데 네. 과거에는 이런 이제 이 수해라든가 이런 재난 상황에서 뭐 망언이 논란이 되고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태도가 문제가 되고 했을 때 그 내용을 잘 보면 이 상황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겼거나 그래서 예를 들면 사진 찍으려면 비가 더 많이 오는 게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얘기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그리고 뭐 딴 소리를 한다든지 빨리 이거 우리 사진만 찍고 뭐 가자든지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고 그런 게 문제가 됐을 때는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랬던 거거든요. 과거에. 네. 근데 이번에 이 상황의 특징은 다들 자기가 잘못이었고 잘했다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일련의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도 그런 거잖아요. 처음에 사과는 끝에 가서는 했습니다만 네. 윤리 징계를 한다고 하니까 하긴 했습니다만 처음에 왜 공무원이 주말에 골프 치면 안 되냐. 테니스는 되고 골프는 안 된다는 법이 어딨냐. 권위주의 시대의 국민 정서법을 가지고 아직도 얘기하면 안 된다 막 훈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도 그렇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러면 지금 정권의 어떤 색깔로 오인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의 정권이구나. 어떤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그 겸허한 어떤 지도자 또는 책임자로서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왜 그래? 라고 하는 정권이구나. 이렇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논란들이 저는 더 심각하다고 봐서 일대 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 지역봉사 관련된 부분은 우리 영경님께서 잘 말씀 주셨는데 실제 지역에서 반발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와서. 실제 지역의 경북 예천군도 그렇고 관련된 방송이나 동영상을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격앙돼 있어요. 뭐하러 왔냐 당신들. 막 그런 분위기가 현지에서 나와요. 그런 게 이제 다 뭐 내용 하나하나마다 다 방송을 타는 건 아닌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수해를 보면서 이게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심지어는 경찰도 지금 문매를 맡고 있습니다. 네. 충북도도 그렇고 행복청도 그렇고 이게 뭐냐면 진정성의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진정성 있게 그걸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다. 또 심지어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수당의 3%인가요? 10%인가요? 각출을 해서 뭐 수천만 원을 이제 의원금으로 낸다 하는데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진정성 있게 안 받아들이니까 네. 오히려 우리 그 KBS에서 소개를 했던 사례라고 합니다. 전북 완주의 이서초등학교 학생들이 4학년 학생들이 9만 원인가를 모아서 그 수해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복구 작업에 투입이 돼 있는 그 부대원들에게 전달했다 그래요. 네. 이게 훨씬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스타분들도 뭐 유재석 씨, 뭐 임영웅 씨 이런 분들이 막 1억씩 2억씩 내놓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어젠가 제가 그 뉴스 보니까 너무 놀랬던 게 그 모텔 주인분께서 그 예천의 산사태 때문에 어머님이 이제 주무실 데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숙소를 제공하고 심지어 식사료도 그 사장님이 맞아요. 대신 예. 내셨다고 하거든요. 그 돈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진정성이 아무도 의심이 없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렸던 거는 왜 봉사 안 가냐 이거를 질타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논란이라고 하는 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SNS에 무정부 상태다라고 하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김기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책임론,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지류와 지천에서 수해 피해가 컸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해 복구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좀 그렇죠.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빨리 복구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좀 그렇죠. 무지해서 그런가요? 아니 네. 맞는 말씀인 게 저는 정치권이 예를 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뭔가 해법이 될 수 있는 것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예를 네. 들면은 민주당이 뭐 추경이나 이런 거 논의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민주당이 뭐 추경을 논의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정부 여당은 어떤 배후의 의도나 이런 걸 의심하겠지만 다 빼고 그러면 재난과 관련된 걸 한번 논의해 보자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당, 정 그리고 야당이 모여가지고 그런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한번 보여줘 보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정부 여당 곧 죽어도 정부는 오지 말라고 하고 여야 협의로만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부가 오지 말라는 거는 돈 얘기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내실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논의를 하겠느냐. 그게 아니라 어떤 정치 게임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런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뭔가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라면은 국회를 한 달 일정을 다 급한 거 빼놓고 다 비우고 다 가서 한 달 동안 거기서 그러면 수해 복구를 하세요. 예를 들면 하루에 10시간씩 그리고 갈 때 예를 들면 원외에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같이 가서 여당의 네. 경우에는 김기현 대표하고 우리 시사야 출신 장해찬 최고위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싸웠던 사람들 다 같이 가서 거기서 한 달 동안 같이 봉사활동 하는 거예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낙연 전 대표 한 달 동안 거기서 하세요. 명락회동을 뭘 더 얘기합니까? 그런 걸 하든지 안 네. 하겠죠. 100%안 하겠지만 답답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4대강 말씀하시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거는 예를 들면 정말로 팩트 체크, 그러니까 정확한 확인을 해봐야 돼요. 4대강을 한 데서는 지금 홍수가 안 났고 4대강 사업을 안 한 데서는 홍수가 났고 그게 맞는 거냐 1차적으로. 우선 지금 체크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 오늘 근데 신문을 보면은 그거 아니다. 예. 네? 지금 대부분의 지금 이제 어떤 홍수가 나고 뭐 이 피해를 입은 곳은 4대강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곳이고 그다음에 지금 4대강 사업이라고 하면 크게 준설하고 보지 않습니까? 강바닥 준설하는 거하고 보 만든 건데 네. 애초에 보는 홍수하고 관련도 없고 네. 준설이라는 거는 해봐야 뭐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지만 다시 쌓이거든요. 강바닥이.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효과적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 여당이 하자는 게 포스트 4대강 사업을 해야 된다. 그걸 안 했다. 민주당이 네. 반대해서. 이거 아닙니까? 네. 포스트 4대강 사업이라는 게 4대강 사업은 본류, 이 4대강의 본류에 대해서 이제 정비 사업을 하는 것이고 지류 지천이라든가 소하천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본류가 끝나면 이것도 하겠습니다라고 처음에는 이건 계획이 없었는데 2011년이 돼서야 계획을 위반한 거예요. 이명박 정권이. 왜냐하면 애초에 본류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시민단체 등등이 지금 본류를 할 때가 아니고 지류 지천부터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네. 아니다. 본류를 하면은 지류지도 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이명박 정권이 접근했기 때문에 거기서 쟁점이 형성됐던 건데 본류를 정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럼 2011년에 지류지천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이름이 포스트 4대강 사업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상황을 이용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일종의 명예회복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막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네. 적절할까요? 저는 상당한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본질이 그냥 핵심이 그냥 중요할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지지율을 따지면 우리가 진영간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 개인을 불러다가 이번 수해 대응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지탄의 목소리, 정말 격분과 분노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걸 알아내는 게 네. 그걸 알아차리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자, 근데 4대강 이야기에 대해서는 4대강 이제 감사 결과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핵심은 뭐냐면 그거죠. 그러니까 지난 정부가 국정 과제로 정해놓고 시한을 정해놓고 이 4대강 사업을 안 하려고 이 포를 해체하려고 졸속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부당하다. 네.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없던 일로 하고 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존재하겠다는 걸 발표했잖아요. 네. 경북 예천은 산사태입니다. 그렇죠. 산사태하고 보하고 무슨 상관이죠. 그러니까 이건 4대강은 4대강대로 따로 떼서 그 네.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물 난리는 4대강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이건 진영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뭐냐면 경북 예천은 산사태예요. 네. 그럼 경북 예천의 산사태도 물이 뒤로 밀려서 경북 예천의 산사태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풀이를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수혜는 수혜대로 분석을 하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전형적인 진영화 프레임 전략이에요. 예. 그러니까 감사원 결과까지도 이때에 나왔기 때문에 뭐 지난 15일 뭐 관련된 또 내용들이 발표가 돼 15일 날 충북 오송의 그 참사가 15일이었거든요. 예. 그날 토요일 또 이 뭐 관련된 내용이 발표가 돼요. 4대강 관련된 내용이. 그러니까 방금 전에 김민하 평론가 이야기한 대로 이건 이것대로 이야기를 할 게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 네. 수해 대응과 관련된 부분은 정말 미진했어요. 지금 현재 시점을 놓고 볼 때 그것이 이전 정부로부터 이어져 왔던 더 이전 정부로부터 이어져 왔던 현 시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건 어떻게든 고쳐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얘기가 길어졌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또 얘기할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하세요. 네. 제가 뭐 예. 말이 너무 긴 것 같아서 늘 이렇게 괜찮습니다. 자기 검열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마음껏 하세요. 예. 네, 뭐 그런데 아니, 해야죠. 예. 이런 재난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누구이냐라는 논란 이런 것도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재난 복구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어쨌든 큰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이권 카르텔과 정치적인 보조금에 들어가는 돈을 깎아가지고 이 재난 복구에 쓰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관계가 맞는 것이냐 등등의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길을 확 열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한 거는 그 다음날 동아일보에 보도된 대통령실 관계자의 언급을 보면 그 이권 카르텔이라는 게 누구냐라는 네.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해요. 그 지금 이제 이번에 오송 지하차도 옆에 범람한 미호강에 대해서 그 당시에 환경단체들이 강 준설하고 이런 것들을 반대했기 때문에 이 환경단체들이 보조금 받고 이 홍수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도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에 그 환경단체들 그 미호강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환경단체들은 네. 준설을 반대한 적도 없고 그 미호강을 개발해가지고 거기가 어떤 이 오락시설이 되고 이런 거를 반대한 것이고 오히려 홍수를 대비하기 위한 저류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거기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준설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수 예방이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이게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점도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주장을 했던 것이지 이거 준설에 반대하거나 이 미호강을 아예 무슨 뭐 홍수 대비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은 이 보도를 그 지금 오송 지하차도 사고가 난 그 주변 주민들이나 이 피해자가 유가족들이 들으면 이거 가지고 또 이용을 정권이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왜 이런 경솔한 발언들을 해서 네. 대통령의 발언을 좀 좋은 쪽으로 이 국민들이 논란이 있는 발언도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해야지 대통령의 참모가 왜 갈등을 부풀리고 이런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지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중에 가면 다 정권의 위기의 어떤 단초로 작용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아까 배종찬 소장님께서 MBS 조사 언급을 해주셔가지고요. 네네. 정확한 개요를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말씀드려야 예.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층이 39%로 네. 올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 하면 여론조사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개요는 꼭 이야기를 해야 개요를 꼭 됩니다. 얘기. 얘기 안 하면은 네, 혼나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 상위 김성환 기관에, 평론가께서 휴가 가신 상황에 혼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김영우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예상과는 좀 다르게 흐르는 거 아닌가 싶은데 한때 파행을 빚었는데 자료 제출 문제였다고요. 그렇죠. 네. 예. 무슨 자료를 안 냈습니까? 뭐 가족과 관련된 자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족과 관련된 자료도 있는데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이 가족과 관련된 자료든 아니면은 뭐 이전에 본인이 정치 이념 성향적으로 뭐 발언을 했거나 뭐 글을 네. 썼던 자료가 있더라도 내놓을 수 있는 건 다 내놔야죠. 왜냐하면 예. 그거 뭐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도 왜 장관 임명할 때 그렇게 자료 제출 안 하냐고 따져 물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적어도 문재인 정부도 제출 안 하기 때문에 우리도 제출 안 하겠다. 이렇게 뭐 맞대응을 하는 것은 옳은 대응 방식은 아니잖아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뭐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이지만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굉장히 또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게 대북관이나 그렇죠. 이런 거라든지 뭐 또 예.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비서관으로 또 통일비서관으로 있을 때 이후에 이제 쭉
보여왔던 그런 뭐 행보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도 파장이 되고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치 성향에 따라서 정부 여당의 입장이나 이제 야당의 입장은 다른데 네. 그래서 저는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다 마땅히 제출을 하고 인사청문을 받는 게 맞는 거죠. 예. 당연한 말씀이고 지금 이제 제출 안 했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평가하지 않습니까? 정책적인 어떤 지향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걸 평가하는 게 한 축이고 그다음에 개인 신상 무슨 뭐 자질. 뭐 돈을 뭐 어떻게 했다든지 재산을 그렇죠. 뭐 어떻게 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확인하는 이 두 가지 축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정책적인 평가를 하려면 물론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논문이라든가 뭐 저서라든가 강단에서 했던 주장 이런 것도 평가 범위에 들어가지만 가장 최근까지 가장 열정적으로 했던 건 유튜브거든요. 네. 그리고 그 유튜브의 내용은 그 정책적인 평가의 당연한 대상이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 많이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어쨌든 일종의 북한 붕괴론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고 우리의 자체 핵무장 이런 거 주장을 했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그것은 굉장히 주요한 판단은 검증의 대상이죠. 얘기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유튜브 동영상 다 지워버렸습니다. 지워버리고 이 지워버린 거를 살릴 수 있는데도 살리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안 된 거예요. 요 부분은. 그래서 일부러 검증 회피하는 거냐 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전에 이 정책적인 어떤 그런 판단에 대해서도 거기에 따른 제대로 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교수 시절에 학자 시절에 했던 얘기고 이제는 장관이기 때문에 이 정권의 코드에 맞는 그러한 어떤 정책을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다 답변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도 그럼 예를 들면 통일부 장관 시켜주면은 이 정권의 코드에 맞춰서 하면 되죠. 그러면 뭐하러 정책 검증을 왜 합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불성실하게 대응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개인 신상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유튜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튜브로 벌어들인 수익이 뭐 3억 얼마인가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세금 신고할 때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프리랜서라든가 이제 개인 사업자라든가 어쨌든 경비를 얼마 썼다를 넣어서 네. 3억 얼마에 대한 세금을 다 내는 게 아니라 경비는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그게 과세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경비가 2억 뭐 몇천만 원인가 그래요. 근데 유튜브인데 이게 다른 뭐 어디 원료를 사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인데 3억 얼마의 수익을 올릴 동안 2억 얼마를 유튜브 제작에 썼다 그러면 그거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탈세냐 이 질문을 네. 했는데 관련 자료 제출을 또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직계존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이게 만약에 이 돈이 만약에 이제 좀 경비나 이런 것들이 부당하게 어쨌든 산정됐다면 이런 돈들은 그럼 뭐 어디로 어떻게 된 것이냐 등등을 얘기하려면 사실 그 부분도 봐야 되는데 그것도 제출 안 하고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논란의 인물인데 어떤 이 지향이라든가 통일부의 본래적 본원적 업무에 맞는 인사인가에 대해서도 이미 논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증도 없이 인사청문회가 파행이 되면 파행이 되는 뭐 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은 또 임명 강행할 가능성이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을 남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늘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만큼 큰 잘못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의 입장과 배치되는 거잖아요. 배치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자연인일 때에 자기 개인의 생각과 발언과 네. 다른가 예. 또 국무위원이 될 경우에 공인으로서의 발언의 어떤 법적 책임감이나 무게감은 전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또 어떤 연장선상이 있냐면은 국무위원들은 사실상 가장 최우선하는 것이 대통령의 말도 말이지만 헌법입니다. 헌법 네. 정신이고 그 헌법이 위헌적인지 요소를 이제 판단하는 곳이 이제 헌법재판소죠.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이라는 것을 기각할지 그것을 인용할지를 이제 판단하는 건데 방금 전에 이제 이현경 앵커가 이야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만큼 큰 잘못이 있지 않다. 이것도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발언인데 더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은 뭘 했냐면 이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한 대법관 이거는 대통령의 제3자 변제안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도 이건 인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이렇게 나왔지만 그 변제를 한국 정부가 해주겠다는 게 제3자 변제안인데 김병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한 대법관들은 반일 종족주의적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각으로 그런 판결을 내린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은 반일 정신이 반일 사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배상 판결을 내린 거다. 이건요. 저는 바로 야당에서 이 국무위원 자격을 가지고 시비가 걸리면서 사실상 통일부 장관으로서 임명은 되더라도 명실상부한 국회에서의 뭐 대정부 질문이 됐든 상임위가 됐든 정상적인 국무위원회 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북한하고도 계속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의 성격을 다르게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이름이 통일부인 이상은 그런 또 직원들도 그대로 통일부 직원들이잖아요. 통일부 직원들이 갑자기 바뀔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이 상황 자체는 저는 타개가 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김용호 보좌가 사실관계를 대단히 불성실하게 꼬아가지고 주장을 하는 건데 어떤 판사 혼자서 내린 결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어쨌든 2심에서는 뭐 그랬을 수 있지만 결국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판결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그 당시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그러면 다 반일 종족주의에 이 포섭된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그 당시 그 시점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원의 대법관 구성이 어땠는지 당시 보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다 진보 우위였고 다 진보 대법관이었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균형이 상당히 맞고 오히려 진보가 다수파가 아니었다라는 게 그 당시 판단이었고 거기다가 이 근본적으로 이 판결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대법관은 그중에 두 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도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한 것이지만 어쨌든 이 판결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그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한 바 없어요. 예. 그러면은 이런 이제 그게 반일 종족주의에 의거한 판결이다라는 개념은 네.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는 극단적인 어떤 위치를 점하는 개념인 것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만큼 큰 잘못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뭘 검증했어야 되는 거냐면 그러면 이 발언대로라면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이 될 경우에 통일부 업무를 사사롭게 장관의 업무를 네. 사인에게 다른 이 어떤 뭐 권한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사실상 위임하거나 사실상 이것을 이 아웃소싱하고 네. 그것에 대해서 그냥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 그냥 두고 그런 일들을 해서 사실상 그래서 결과적으로 헌법을 위배하는 일을 그냥 할 거냐 그렇게 예. 해도 된다고 생각하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뭐 돈을 받았다거나 뇌물을 받았다거나 무슨 형사법적인 잘못을 해가지고 탄핵이 맞다라고 한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헌법을 위배했다라는 게 핵심인 것이죠.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에 대한 질의는 잘 안 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런 입장이 사실이라면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부적절한 장관 후보자다라는 지적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오늘 짧게만 예. 말씀드리면은 30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지명을 했고 이제 네. 인사청문 거치고 나면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임명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파행도 예상을 하고 김영호 장관으로 가겠다 이런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로 봐야 되겠죠. 네. 자, 뉴스의 외전은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훅 갔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코너를 마무리하면서 아쉬운 소식을 제가 대신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끝자락부터 저희 시사야 식구를 함께해 주셨던 김민하 평론가가 오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굉장히 2019년부터 코로나 전부터 시사야와 함께 하셨는데 그렇죠? 그렇죠. 뭐 불안할 때. 예. 굉장히 좀 이렇게 아쉽고 섭섭한 상황인데 김민하 평론가 좋아하시는 분들 목소리도 참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사야 애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아쉬워하실 것 같은데 한 말씀 인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말씀.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만날 때는 별로 이유가 없이 만나요. 사람이 만날 때는. 네. 헤어질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육체와 정신의 어떤 뭐 문제든지 간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는 이유가 있지만 그러면 다시 만날 때는 또 이유가 없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멀지 않은 미래에 다시 만나겠죠. 이유 없이. 그렇죠. 예. 네, 이유 없이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뭐 아쉬워하거나 또는 너무 속 시원해하지들 마시고 예. 네, 그냥 이런 일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동안 제가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배정찬 소장님도 감사드리고 김성환 평론가님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휴가 갔지만 어쨌든 그것도 감사드리고 네네.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예. 저렇게 말하는데 더 슬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 눈물이 날라 그러네요. 예. 어쨌든 매주 목소리 저희가 들을 수는 없지만 가끔씩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스야 외전은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네, 서초구에서 초등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진 후에 지금 그 해당 초등학교의 추모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직사회에서 더 이상 교권 추락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내일 집회를 예고한 상황인데요. 교권 추락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또 숨진 선생님께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 부위원장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교사노조 수석 부위원장 장대진입니다. 어제 학교 측의 입장이 나왔을 때 오늘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일단 서울교사노조에서 제보를 받아본 결과 고인이 학부모 민원에 많이 시달렸다. 요거는 팩트입니까? 많이 시달렸다. 이것을 이제 정량적으로 저희들이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네. 아무튼 고인이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라는 정황은 일부 파악이 되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해당 학급에서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을 했었고 이 사안이 발생하자 양측 학부모 중에 어느 학부모가 고인의 휴대폰으로 수십 통의 전화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고인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동료 교사한테 얘기를 하기 예. 너무 소름이 끼친다. 방학 동안에 전화번호를 바꿔야 되겠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사안을 이제 이러저러한 가정에서 피해자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왔고요. 그때 교무실에서 강력한 민원을 제기했었고 심지어는 고인이 되신 선생님께 교사의 그 자존심을 깎는 교사의 자격이 없다는 통에 그런 말들을 쏟아냈다라는 정황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 강남 서초 지역의 경우에는 그 민원이 많아서 학부모의 민원이 많아서 신규 선생님들의 무덤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특정 지역이 그렇다 저렇다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는데요. 네. 저희들이 제보받은 것에 따르면 서희초에서 2020년도부터 올해까지 근무했던 선생님들의 제보를 받아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서희초 같은 경우에는 좀 근무하기가 좀 어려웠던 왜냐하면은 좀 민원이 많아서 네. 저 경력차 교사에게는 많이 힘든 그런 학교 분위기였다라는 것이 네. 저희들이 제보를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고 제가 느낀 게 어제까지만 해도 학교 측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1학년 네. 담임도 본인이 지원을 했던 거고 그리고 담당했던 업무도 학교 폭력과 관련된 업무가 아니라 나이스 권한 관리 업무였고 이 역시 본인이 희망했다라고 하는 건데 고인은 저연차 교사였는데 사실은 저연차 교사가 뭐 담임이나 아니면 업무를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보편적으로 보셨을 때 1학년은 저도 이제 꼬마를 키우는데요. 1학년 담임 선생님은 좀 연세가 있으시고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이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업무라서. 네. 저는 그런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학년 배정과 관련해서 보면 네. 지금 앵커께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유치원생이었다가 그쵸. 1학년 학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손길이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신규 교사를 1학년에 배치하는 것은 드문 경우입니다. 아이들 화장실도 못 가잖아요. 잘. 예. 네. 그리고 오늘 학교 측의 어제 학교 측의 입장을 보면 1학년을 하는 것은 그 교사 본인이 희망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왜 희망대로 줬다라는 것이 조금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네. 학교에서는 이제 초등학교는 6개 학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한 3지망 또는 또 많은 경우는 6지망을 적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1지망이 몇 학년, 2지망 몇 학년, 3지망 몇 학년. 네. 네, 이렇게 적죠. 그리고 6지망까지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6지망까지 적는 학교에서 1지망이 아니라 6지망이 1학년을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6지망을 줬어요. 그럼 예. 이건 뭡니까? 그래도 이것도 희망대로 준 겁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예. 아무튼 이 학교가 어떤 시스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네. 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희망대로 줬다는 것이 정말 본인이 제1순위로 좋아했던 것을 우선했던 것을 주었던 것인지는 요거는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업무와 관련해서는 네. 이 나이스 업무가 정말 어려운 업무입니다. 올해는 나이스 업무가 어려운 업무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예. 우리 한 6월 달에 예. 한창 차세대 나이스 불통 사태로 네, 네. 뉴스거리가 많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나이스가 새로운 세대로 바뀌면서 잘 정착해야 되는데 불안정한 시스템 때문에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나이스 업무를 총괄하는 학교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는 나이스 업무 담당자는 엄청 고된
이해되겠죠. 네. 그리고 올해 이 차세대 나이스로 바뀐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스 업무 자체도 정말 힘든 업무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학교에서는 저 경력차 교사에게 조금 힘든 학년 그리고 좀 힘든 업무를 배정한 것은 아닌가. 라고 조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동료 교사분들께서 근조 화원도 보내고 추호 메시지도 남기고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많은 교사들이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많이 슬퍼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서희초 주변에 엄청난 근조 하원과 매일매일 엄청난 많은 선생님들과 일반 시민들이 추모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서희초의 추모 공간은요, 우리 노조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겁니다. 네. 자발적으로 추모 행렬에 동참한 것인데요. 왜 이렇게 많이 동참했을까? 그 이유는 이것이 남의 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현재 고인이 되신 분의 사망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진상규명이 필요한데요. 그렇죠. 혹시나 사망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고인이 되신 선생님께서 과도한 업무나 그리고 과도한 학급에서 일어난 생활지도의 어려움, 학부모 민원 처리의 고충 이런 것들이 사망 원인의 일부라고 한다면 네. 이것은 정말 이 선생님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선생님들의 문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닐 것이기에 서로 아파하고 그리고 서로 이것에 대해서 연대하고 그리고 서로 함께 모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느낀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네. 현장에 계신 선생님께서 겪는 뭐 대부분은 아니고 일부이시긴 하겠습니다만 네. 학생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 사례 어느 정도인가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네. 선생님이 정당하게 지도를 할 때 어떤 학생이 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네. 정당한 생활 지도 하나로 그 학생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라고 예. 모든 학급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요. 그런데 이것을 들은 학부모가 와서 왜 자기 아이를 다른 아이들이 모든 보는 앞에서 창피를 주느냐. 이거는 선생님의 잘못이다. 네. 만약 선생님 전체 학생들 앞에서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 예.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선생님께서 정당한 생활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과를 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이거 잘못 행동이야 지적을 하거나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도 더러 있습니다. 최근에 양천구 안타깝죠. 예, 최근에 양천구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피해 선생님께서 서울 교사노조 소속이시라고 하던데 어떻게 된 맞습니다. 상황인가요? 그 사안이 발생한 건 6월 30일이었는데요. 네. 해당 학생이 금요일날 6교시에 상담 수업을 받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예. 근데 해당 학생이 점심시간에 상담 수업을 받기 싫다는 의사를 계속 선생님한테 표명을 했고 네.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자 갑자기 학생이 욕설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책상에 있는 물건을 선생님한테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30여 차례에 거쳐서 구타를 했습니다. 발길질도 하고요. 선생님을 들어서 바닥에 내동댕이치기까지 했던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른 학생들도 선생님이 학생에게 맞는 거를 봤나요? 안타깝지만 그것을 본 학생이 주변에 한 7, 8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번 건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립니까? 열렸습니까? 네, 교보위를 신청하셨고요. 네. 지난 7월 19일 날 교보위가 교보위가 개최가 되었고 네. 어제 해당 선생님 측으로부터 조치 결과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일단 학생은 초등학생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조치인 전학 처분이 내려졌고요. 예. 그리고 선생님에게는 소송비 지원, 치료비 지원 등등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이제 언론에 알려진 사례일 테고 이거보다 더
심한 사례도 혹은 또 비슷한 경험을 하신 교사들이 많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이렇게까지 교권이 추락하고 교사들이 무기력함을 느끼게 된 원인으로 학생 인권 조례 얘기가 나오던데 수석 부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학생인권 조례는 일단 부차적인 것이고요. 저는 네. 가장 문제가 아동학대 처벌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요즘에도 학생들한테 교육활동 침해를 당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동학대 처벌법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상으로는 교사도 신고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선생님이 교보위에 자기 학생들 신고한다라고 한다면 그 학생의 상대방 학부모 측에서는 그렇다면 나는 선생님을 아동학대 신고할 거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법상으로는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서는 무고죄가 없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어도 신고할 수 있어요. 그래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처벌법상에 따르면 네. 신고를 당하면요 무조건 검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네, 경찰에서 어떤 처분을 내릴 수가 없어요. 불기소 처분 같은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불기소 처분을 하지 못하고 검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무조건. 네. 그러다 보면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선생님은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바에야 교권보호위를 열지 않지라는 그런 세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정당한 교사의 교육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이걸 알기 때문에 아까 제가 사례로 말씀드렸듯이 학생이나 일부 학부모들이 선생님 이러면은 아동학대로 신고할 거예요. 라고 겁박을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네, 내일 이제 교사부 선생님들이 모여서 집회를 여신다고 하는데요. 이 해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 부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야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11시 정각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흐려지겠고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새벽에 전남 해안, 낮에 남부지방, 오후부터 밤사이 그 밖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중부지방 30에서 150, 충북 10에서 60, 강원 동해안 5에서 20, 남부지방 30에서 150, 경상권과 전북 동부 10에서 60mm입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글피 오전 사이 일부 지역에 시간당 30에서 6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는 지역에 따라 강수차가 크겠고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26도, 광주 23도 등 전국이 20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대구 30도 등 전국이 25에서 32도로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내려진 가운데 무덥겠고 오늘 밤 수도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되고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와 충남은 오전에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9.1도, 습도 71%,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중복이었습니다. 무척 더웠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광장 분수대에 머리를 담그고 있는 한 남성의 사진을 보니까 우리만 더운 게 아니고 지구 전체가 펄펄 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에는 시칠리아의 일부 지역은 46.3도,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을 중심으로 45도를 웃도는 아주 극한 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비도 마찬가지죠. 기상청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이 590.8mm. 우리나라에서 이 기상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에 역대 장마철 강수량 중에서 4번째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장마는 끝나지도 않았다는 거죠. 이런 극한 기후들은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공급 차질에 따른 물가 상승의 압박을 키우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스위스리 연구소가 산업화 이전 시기부터 2050년까지 기간 동안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2도가 오르면 세계 GDP 손실률이 마이너스 11%, 우리나라만 한정해서 봤을 때 평균 2도가 오르면 GDP 손실률이 마이너스 8.5%에 달한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이요, 수력 발전으로 전기 공급받는데 가뭄에 시달리면 생산 차질을 빚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호주의 광물, 인도의 소맥, 그리고 동남아의 팜유, 남미의 광물이라는 농산물들이 최근에 산불, 홍수 같은 기상이변을 겪으면서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죠. 이러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88 서울올림픽 열리던 해에 경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헨슨 미국 컬럼비아대 지구연구소 교수인데요. 1988년 미국 상원에서 이 지구 온난화를 경고하면서 지금까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운동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얼마 전에 다른 동료 과학자들과 함께 최근에 지구의 이상기후가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에도 행동하지 않는 빌어먹을 바보들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반구에서 폭염과 같은 극단적인 기후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50년 전엔 1%였는데요. 지금 20%로 급등했고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안 줄이면 더 많은 일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날씬 더운데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경고죠. 극한 기후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걸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심각하다고 포기할 수는 없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밤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Whenever my head starts to hurt, before it goes from bad to feeling worse, I turn off my phone, I get down low and put my hands in the dirt. I try to stop the world from moving so fast, try to get a grip on where I'm at and simplify this dizzy life and put my feet in the grass. I'm going back to the earth, I'm going back to the earth, I'm
to get high and move on up to a deluxe apartment in the sky. Well, the higher we go, the taller we grow. We lose sight of the land below, where you can have your place up in outer space. 'Cause my home is where my food is grown. I'm going back to the earth. I'm going back to the earth. I'm going back to work. I'm going back to the earth. I'm going back to the earth. All right, let's get Jurassic on this bridge. We are animals. We are wild. It started with emotion at the bottom of the ocean. Now we're swinging from the tops of the trees. We are animals. We are wild. And to truly be forgiven, we must all get back to living with the land in harmony. I'm going back to the earth. I'm going back to the earth. I'm going back to work. I'm going back to the earth. Back to the earth. I'm going back. I'm going back to work. I'm going back to the earth. 2 more times around. Yeah. One more time around the world. Here it comes. 네, 제이슨 브라즈의 Back to the Earth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과 문자를 받고 있는데요. 의견과 문자를 합쳤군요.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이슬님께서 안 그래도 접어서 가지고 다니는 에코백이랑 카페 갈 때도 텀블러를 생활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우리의 지구가 나아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6824님, 극한 기후변화 이번 폭우로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습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무리하며 생각이 많아지네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하실 분들은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부 차원에서도 좀 더 적극적이고 흐름을 이끌어가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는데요. 그런 일들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각 국가들이 왜 우리 보고만 하라고 그래? 이렇게 이제 외치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데, 이건 지구의 인류의 생존 문제가 걸려있는 문제니까 좀 더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주십시오.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금 저는 진행을 맡은 뉴스캐스터 이현경이고요.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 39초 됐습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박영식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이게 아이고 너무 놀랐네요. 신림역에서 칼부림이 있었다고요, 오늘 낮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저희가 그 밤참 뉴스 진행하면서 네. 좋은 소식들만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굉장히 마음 무거운 소식이 또 될 것 같네요. 예. 관악구 신림동,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인근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네.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습니다. 피의자 검거하고 사건을 경찰이 수사 중에 있는데 오늘 오후 2시 49분쯤에 신림역 4번 출구 근처에서 누군가가 사람을 찌르고 도망간다, 이런 신고가 접수됐고 정확한 사건 발생 시간도 현재 조사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사망자가 한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대로 알려졌고 병원으로 옮겨진 부상자 3명도 모두 남성이고요. 그중에 한 명이 또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용의자가 과거에 폭행 등 범죄 전력이 3회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 외로는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 경력 자료가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네요.
사고 현장 인근이 좀 끔찍했는데 상인 등 해서 목격자들의 진술을 좀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이 용의자 A씨는 신림역의 한 상권 골목 안쪽을 오고 가면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현재는 이 골목 초입과 초입으로부터 약 150m 떨어진 건물 주차장까지 사고 당시 핏자국들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또 다른 목격자에 따르면 젊은 남성이 팔뚝만한 칼을 들고 이게 15cm 정도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칼을 마구 휘두르면서 골목에 들어왔다. 평일 오후지만 사람이 붐벼서 사고가 난지 모르고 사람들이 계속 진입하기에 도망가라 이렇게 소리를 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양팔에 피를 묻힌 채 걸어가다가 커플이 지나가자 뒷쫓아가 남자만 칼로 찔렀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인근 상인분도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봤다고 또 전하기도 했고요. 네, 과거에 범죄 전력이 3회가 있고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 경력 자료가 14건이라는 건 이전에 이제 범죄 경력이 꽤 많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맞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밝혀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게 지난 5월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글이 있었다면서요? 네, 이게 참 경악을 금치 못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지난 5월 7일에 한 누리꾼이 신림역에서 누군가가 15cm 칼을 들고 다닌다. 네. 근처를 지나는 사람은 주의해라. 이런 내용의 글이 게재가 되기도 했고요. 글쓴이가 신림역에서 검은 복장의 중단발의 남자가 15cm 칼을 들고 돌아다니고 있더라.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면 위험하니까 조심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글이 올라온 지 2달여 만에 오늘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글을 뒤늦게 알게 되신 모든 분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같은 상황인지 혹은 뭐 또 다른 상황인 건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도심 한가운데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이번 사건을 조사한 이후의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관련 소식 좀 들어보겠습니다. 감찰을 진행 중인 국무조정실에서 경찰관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어요? 예, 현장 공무원들에게 지금 책임을 묻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예.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 2 지하차도 침수 사망 사고 관련해서 감찰을 진행 중인데 국무조정실이요. 오늘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대검이 즉각 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고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실을 밝히면서요. 112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다. 이렇게 밝혔고 사고 네. 발생 이후에 경찰의 대응 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루어졌다. 이제 이렇게 밝혔는데요.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돼서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면 아무래도 믿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하고요.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되고 충돌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감찰이 종결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일단 검찰에 의뢰하겠다는 배경을 밝혔고요. 그렇지만 감찰은 계속 진행한다고 하고요. 국무조정실 발표 직후에 대검이 국무조정실의 경찰관 수사 의뢰서 접수 사실을 확인해줬고 수사본부도 구성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황이어서 대검의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검도 오늘 밝혔습니다. 허위 보고라니요? 네. 뭐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허위 보고는 국조실이 좀 강한 어조를 통해서 강조를 하긴 했는데요. 네. 이 허위 보고 확인 과정을 보면 경찰이 내부 시스템의 이 조치 내용을 그러니까 거짓으로 입력한 정황이 나왔다는 겁니다. 사고가 지난 15일에 났는데 112 신고 내역을 살펴보면은요. 오전 7시 4분에 미호천교가 넘치려고 한다.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한다는 신고가 들어왔고요. 그렇죠. 7시 58분 신고에서는 궁평 지하차도가 직접 언급이 됩니다. 통제가 필요하다고 또 하기도 했고요. 경찰은 현장에 출동을 했다고 설명을 해왔는데 그렇습니다. 다만 장소 착각해가지고 침수된 다른 데 갔다는 거잖아요. 2차도가 아니라 1차도로 갔다고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 갔다는 비판이 컸는데 이것도 이제 거짓이었다고 국조실은 확인됐다. 즉 그 내용이 다 조작이다. 전산 조작을 통해서 경찰이 만들어냈다. 안 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보고 내용을 국조실은 확인을 했고 허위 보고를 총리실까지
거짓 보고를 했다는 걸로 파악을 한 겁니다. 네. 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감찰 와중에 이것을 확인했으니 검찰에 넘겨서 얼른 수사를 해봐라. 예. 이 대목이 오늘 요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게 국조실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한 것이라면 네. 무능함을 넘어서 거짓말을 한 거기 때문에 신뢰가 바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전화 왔을 때만 움직여줬어도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모든 걸 다 막아낼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을까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천 실종자 수색 작업 중에 순직한 최상병에게 오늘 보국 훈장 광복장이 추서가 됐다는데 이거 훈장 이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저희가 매일 이 소식 사실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훈장 추서 소식은 오늘 이제 업데이트가 된 내용입니다. 네. 고 최수근 해병대 상병에게 훈장이 추서됐고 장지는 임실호국원인데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오늘 해병대 제1사단 내 김대식관에 마련된 상병 분향소에서 보국훈장 광복장 서훈식을 진행했고요.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훈장입니다. 네. 광복장은 이 중에서도 이제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 그리고 병에게 수여가 되고요. 윤 대통령도 어제 상병에 대해서 최상병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로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라 이렇게 애도를 했었고 해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도 최상병에 대해서 위험을 무릅쓴 채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했으니 순직 1형을 결정했습니다. 뭐 별도의 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서 네.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는데요. 연결식이 내일 오전 9시 해병대 1사단 내에서 엄수가 될 예정이고요. 유골이 국립임실호국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북 남원이 고향이기 때문에 유족 측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네. 이 상황은 파악을 해보면 해볼수록 어찌 이런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사고 당시에 강물이 불어나서 가슴까지 차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알고 있었고 군에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명조끼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제보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KBS가 수색 현장에 투입됐었던 모 부사관의 어머니하고 연락을 직접 시도를 해봤는데 부사관 어머니가 아들하고 그 주고받은 통화와 메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이 예천 수색 현장 당시 상황을 보면 이미 이 현장에서 불어난 강물이 장병들 가슴까지 차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네. 장병들한테 예고도 이미 했답니다. 그런데도 정작 구명조끼가 지급되지 않은 거였고요. 이제 이런 얘기를 어머니가 듣고 나서 이거 너무 미련한 짓이다 이런 그렇죠. 반응도 하셨다고 하고요. 이제 물이 가슴까지 차오릅니다 이런 보고를 이제 아들이 했는데 상관들은 야 그냥 수색을 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무리 군대가 상명하복이라고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했고 실제 해병대원 실종 뉴스를 보고 나서 마치 자기 아들이 실종된 것일까봐 노심초사했다가도 동료인 최상병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가슴이 너무 아팠다는 증언을 하셨고요. 이 부사관은 최상병이 떠내려갈 때 살려달라고 하는 걸 봤다는 얘기를 어머니께 했다고 합니다. 최상병과 그 부모는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 또 최상병의 마지막 모습을 본 이분의 그러니까 부사관의 충격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침통해하셨다고 하고요. 부사관의 어머니께서 인터뷰에 어렵게 나서신 이유는 혹시나 대한민국의 또 다른 어머니들의 귀한 아들들이 이런 상황을 겪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인터뷰를 하셨다고 하고 국방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안전사고 건수 평균이 한 해 70건 정도고요. 해마다 20명의 군인이 안전사고로 숨진다고 합니다. 유가족 분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제가 화를 낼 자격이 있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만 해병대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자부심으로 가는 거거든요. 가면 고생할 거 뻔히 알면서도 가는 건데 그들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가 싶고요. 제가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릎까지 물이 와도 강물 경우는 네. 위험하대요. 그렇습니다. 그게 사람 마음대로 움직이기조차 어려운데 구명조끼를 안 지급했으면 지금 어머님 말씀대로 로프라도 사람을 묶기라도 해서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네. 듣고도 그냥 수색해.
왜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군대 내 문화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도 좀 하고 군대 내에는 엄연히 보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또 최상명 같은 경우에 이제 포병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수색 전문가도 아니거니와 또 그리고 그날 담당으로 따지자면은 도보에서 수색을 하는 직무를 해도 됐었을 텐데 왜 굳이 물 안에 들어가서 그렇죠. 구명조끼 없이 수색을 했어야 됐는가 이런 것들이 군대 내에서 이제 장병들을 하나의 도구로 보는 이런 시각들이 여전하다. 뭐 군대가 많이 달라졌다고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군대 내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옵니다만 과연 달라졌을까라는 의문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고 있을 겁니다. 애초에 하천변 수색이 업무였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네. 구명조끼 자체 수량을 준비를 하지 않은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들이 들거든요.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줬으면 좋겠고 또 현장에 계시는 실종자분들의 유가족은 또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시겠습니까? 네. 수색 상황은 어떻습니까? 실종된 한 명이 추가로 오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사망자가 25명으로 늘었는데요. 오늘 오후 4시 38분쯤에 예천군 예천 우계리 한천 용우교 인근에서 네. 금곡리에서 실종된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고요. 아직 벌방리에서 실종된 남은 2명을 찾기 위한 수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많이 투입했고 헬기, 중장비, 보트, 드론 다 투입하고 있고요. 수색 작업에 투입이 중단됐었던 해병대 병력도 오늘 다시 복구 작업에 투입이 됐고 수색과 복구에 투입된 육군과 공군 등도 안전장비를 착용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우표물 만지다가 마비 증상이 있었다는데. 예, 오늘 그 경고 문자나 메시지 받으신 분들이 덜어 있을 텐데요. 아마 엄청 많이 계실 왔어요. 텐데요. 예. 이게 지금 전국적인 이슈인데 일단 시작점을 좀 보겠습니다. 울산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원장 등 직원 3명이 어떤 우편물을 뜯어봤는데 호흡곤란과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이윽고 마비 증상을 보였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제 낮 12시 반쯤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대원들이 이 직원 3명을 격리병동으로 옮겼고 아주 다행히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당시 우편물 안을 보면 무색, 무향의 기체 형태 물질이 들어있었다라고 경찰이 밝혔고 타이완으로 추정되는 소포 우편물이 왔는데 그걸 뜯어보니까 비닐봉지 같은 게 있었다고 하고요. 그걸 딱 개봉하는 순간 호흡이 곤란해졌고 머리가 좀 띵했다. 이런 피해자들의 증언을 소개를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곳에 지금 70여 명가량이 감염 우려에 대비해서 시설 안에 격리가 되어 있고요. 우편물 안에 들어있던 물질은 뭔지 국과수의 성분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고 일단 간이 검사를 해봤는데요. 방사능이라든지 어떤 화학이라든지 생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현재 나온 것은 없다고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신고가 여러 군데서 들어온다던데요. 네, 지금 저희가 종합한 내용만 봐도 많은데 더 많은 신고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울산 말고도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그러니까 어제 오후 8시 50분쯤 제주시에 거주하는 한 분이 수상한 소포를 받았다라고 신고를 했고 지난 11일 오전 8시 50분쯤 주거지 1층 우편함에서 처음 이 소포를 발견했는데 소포를 뜯어서 투명 지퍼백에 담긴 화장품으로 추정되는 튜브형 용기 2개를 확인한 뒤에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하거든요. 네. 이것도 역시 대만에서 발송됐다고 하고요. 아까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이 울산의 뉴스를 보고 나서 네. 다시 그 소포를 꺼내서 인근 지구대를 방문해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노란색 봉투에 들어있었고 소포를 확인해 보니까 폭발물, 방사능, 화학물질, 생화학 검사 결과 모두 일단 음성 불검출로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다행히도. 자, 그리고 21일 오전 11시 18분쯤에는 대전 동구에서 한 가정집에 또 국제 우편물이 들어왔다는 신고가 뒤따라서 접수가 됐습니다. 우편물 2개 중 의심 신고된 우편물 하나는 대만에서 발송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예, 소방당국이 또 통제선 설치하고 국과수로 보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튜브 형태가 아니라 립밤으로 추정되는 물건이 들어있었다고 하고요. 비슷한 시간에 동구의 한 식당에서도 정체불명의 국제 우편물이 있다. 이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같은 날 오후 2시입니다. 서울 서초 우체국에 수상한 소포가 보관돼 있다. 이런 신고가 또 들어왔는데요.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우편물을 배달한 이후에 이상함을 느낀 수취인이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 때문에 뭐 건물 전면이 또 폐쇄되기도 했다고 하고요.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경찰청이
최근 울산에서 해외 배송된 노란색 우편물을 개봉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어지럼증, 호흡곤란, 마비 증상, 호소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전국에서 이런 우편물 사례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라디오를 켜신 분들도 혹시나 우편물이라고 해서 여시면 안 됩니다. 해당 소포가 노란색이고요. 또는 검은색 우편 봉투도 있었다고 해요. 청화 포스트 PO 박스 100-561-003-777 타이페이 타이완 이런 문구가 적혀 있으면 절대 오픈하시면 안 되고요. 가까운 경찰서 112에 신고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주말에 비도 온다고 태풍 얘기도 있던데요. 날씨 네, 좀 정리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쏟아진다는 예보인데요. 물론 오늘까지는 찜통더위가 계속됐습니다만 내일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기예보를 좀 예의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후에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내륙 지역에서 5에서 40mm가량이 예상되고 주말에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또 길게 내리진 않는데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곳에 집중된 폭우가 예상된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5호 태풍 독수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오늘 오전에 있었는데요. 이동 경로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에 필리핀 마닐라 동쪽 약 1300km 부근에서 독수리가 발생했다고 하고요. 이 태풍이 서북서 방향으로 시속 11km씩 이동 중입니다. 내일 오전 9시에는 필리핀 쪽 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고요. 25일 오전쯤에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까지 이동을 하면서 강도가 강까지 발달할 전망인데 이 강이 기차가 탈선할 정도의 위력이어서 지금 수해 복구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마 소식, 이어지는 장마 소식 그리고 태풍 소식까지 있어서 국내에서는 좀 이 소식들을 많이 예의 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처를 좀 잘해야 될 텐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금요일 밤 촉촉한 감성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심야 음악다방 스피노프 스크린 음악다방 임희윤 음악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름 하면 야외에서 영화 한 편 보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솟구치죠. 그러면요. 뭐 야외든 실내든 안 그래도 뭐 그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8월부터 또 개막하더라고요. 예. 야외에서 영화 보는 거 정말 딱일 것 같습니다. 저는 비 오는데 우비 쓰고 부산 국제영화제 폐막작 봤던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거든요. 저도 작년에 제천 영화제 가서 우비 쓰고 그 야외 상영 ET 보다가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한 30분 보다가 철수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3시간이었는데 비를 맞고 그냥 그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서 앉아서 봤던 기억이 그리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나는 걸 보면 영화가 이게 기억과 함께 어딘가 저장돼 있다가 뭐가 이렇게 자극이 되면 툭 튀어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음악 아닌가 싶습니다. 그 노래를 들을 때 그 영화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 같이 봤던 사람 뭐 온갖 쓸데없는 추억 이런 게 다 밀려 들어오죠. 같이 봤던 사람 기억하면 안 되는 순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제 눌러야죠. 그럴 때는 음악만 듣고. 오늘은 어떤 주제로?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영화제, 음악 축제, 페스티벌, 콘서트 요즘 되게 많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조금 전 저녁에도 페스티벌 공연 하나 보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보다 보니까는 관객 입장에서는 사실 무대만 보잖아요. 조명이 쫙 비치고 있는 모습만 보는데 그 무대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거 사실 저도 많이 볼 기회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신 볼 수 있게 해주는 영화들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 진짜 궁금한데 볼 수 있는 사람은 관계자. 관계자죠. 관계자의 출입금지니까. 맞아요. 예. 자, 무대 뒤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하니까 어떤 작품들일지 굉장히 궁금한데 첫 번째 만나볼 영화는 뭔가요? 네, 첫 작품은요. 뭐 많은 분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2010년 영화고 블랙 스완이라는 영화요. 예.
네, 강렬한 영화죠, 아주. 네. 이 감독은 더 웨일, 더 레슬러, 레퀴엠 이런 아주 독특한 시각의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던 데런 에로노프스키가 연출한 작품이에요. 일단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받았습니다. 이 영화로. 네탈리 네. 포트만 연기가 정말 압권이고요. 스토리는 이래요. 그러니까 발레가 배경입니다. 이 완벽주의자 발레리나죠. 프리마돈나 니나, 이 네탈리 포트만이 연기를 하는데 이 니나가 주인공인데요. 이 백조의 호수 공연을 새롭게 해석해서 올리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니나가 당연히 주인공을 맡았죠. 그런데 여기서 순수한 백조 그리고 빤무파탈 아주 사악한 흑조 이 1인 2역을 연기를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배역에 점점 빠져들면서 이 마치 배역 속에 사람처럼 백조와 흑조를 동시에 품은 그 내면이 광기와 집착을 향해 가는 그런 스토리를 담은 영화입니다. 내용 자체가 내면의 갈등을 보여주는 영화니까 네. 사실 이런 영화에서 만약 음악을 못 쓰게 한다. 그러면 감독들이 굉장히 곤란할 거예요. 몰입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요. 예. 네, 음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 음악은 어떤 음악들이 선택이 네. 됐을지. 일단 배경음악 스코어는요. 네. 그 데런 에로노프스키 감독의 뭐 음악적인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어요. 거의 모든 작품에 참여를 했던 클린트 맨설이라는 음악 감독이 맡았고요. 예. 이 클린트 맨설은 조금 우리나라하고도 연관이 있는 게 박찬욱 감독의 스토커라는 작품 스코어를 또 담당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영화 팬들에게도 아주 반갑게 다가왔던 그런 인물이고요. 그러나 역시 이 영화의 주 소재가 바로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인 만큼 예. 이 백조의 호수의 선율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또 변주가 되기도 하는 것이 이 영화의 또 매력입니다. 교과서에 나왔던 음악이라. 그렇죠. 지나가다 어디서 한 번은 들어봤던 예. 음악. 그리고 차이코프스키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가. 예. 그 막 비감 어린 그런 선율들. 네. 왠지 막 모든 게 슬픈 것 같고 예. 그런 심정들을 아주 잘 대변하는 그런 차이코프스키의 명곡들 중에 하나가 여러 곡이 바로 이 백조의 호수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곡을 좀 들려주실까요? 백조의 호수의 인상적인 테마들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 아마 가장 유명한 테마일 거예요. 이막의 정경이라는 센느라는 네. 부분의 어떤 음악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지그프리트 왕자가 이 오데트 공주와 시녀들이 백조로 변하는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정말 선율만으로도 굉장히 비감 어린 그런 음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 곡을 한번 들어보고 다음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무용 시간에 이거 발레 봤던 거 기억나요. 그 이렇게 줄을 딱 대형을 쫙 서가지고 네. 그 백조의 호수 할 때 이렇게 위아래로 손을 위아래 이렇게 하는 그 동작이잖아요. 직접 하신 건 아니고 이제 봤다 아니요. 시청각 자료로. 네, 무용 수업이 있었는데 발레 수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이 시청자로 비디오 테이프 틀어줬는데 그때 봤던 게 지금도 생각이 날 정도로. 강렬하죠. 네. 뭐 영화 빌리 엘리어트도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맞아요. 정말 마지막 강렬한 장면. 네. 네. 뒤엔 남자 백조 나오잖아요. 갑자기 그것도 생각이 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이 진짜 버튼인 것 같아요. 뭔가를 맞아요. 기억나게 해주는. 네. 예. 자, 블랙스완에서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2막을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영화 무대 옆을 보여주는 거, 무대 뒤를 보여주는 거 뭐 있을까요? 무대 뒤를 이 영화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내시경 보여주듯이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작품은요. 네. 2014년 영화고요. 버드맨이라는 작품입니다. 이름은 들어봤어요, 저도. 네, 이 멕시코 감독이에요.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가 연출을 했고요. 이 이냐리투 감독은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 네. 비우티풀, 바벨 등등 연출했던 역시나 독특한 시각을 갖고 있는 감독입니다. 이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한때 슈퍼히어로물 중에서 이제 버드맨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스타덤에 올랐던 배우. 하지만 지금은 조금은 퇴물이 돼가고 있는 리건 톰슨이라는 배우가 주인공입니다. 이 마이클 키튼이 연기를 했고요. 네.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브로드웨이 연극 무대에 다시 도전을 하게 돼요. 이 연극이 무슨 연극이냐면은 레이먼드 카버라는 유명한 소설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실제 하는 분이죠. 레이먼드 카버의 원작인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연극을 다시 무대에 올리면서 본인이 갖고 있었던 버드맨이라는 슈퍼히어로 이미지도 좀 지우고 네. 나 진짜 연기 잘하는 사람이야. 이거를 좀 제대로 보여주자. 이렇게 해서 정말 혼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데 뭐 시작하기도 전에 깨져요, 산통이. 평론가는 뭐 당신은 그 버드맨 쫄쫄이 이미지 때문에 뭐 연극비 해봤자 연극 무대에서 뭐 몰입도 안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네. 같이 공연하는 배우들도 뭐 제대로 뭐 의도대로 움직여주지도 않고 이래서 이제 난관을 겪게 되는데요. 이제 동료 배우들 에드워드 노튼, 뭐 엠마 스톤, 나오미 와츠 이런 호화 캐스팅도 볼거리입니다. 그래요. 출연 배우들만 봐도 한 연기 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죠. 근데 이 잘하는 배우들 다 모아놓고 연출하는 감독도 힘들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그 배우들의 연기력을 압도하는 연출력이 없으면 그 배우들이 출연해도 우리가 바라는 그 모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단순히 뭐 예술적인 연출력뿐만 아니라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엄청난 리더십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음악은 어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독특한 세계를 가지고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음악에 대한 철학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사실 이게 영상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무대 뒤를 내시경처럼 보여준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촬영 기법이 이제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원테이크 같은 느낌으로 그 무대 뒤에 미로처럼 되어 있는 공간들을 계속 따라가면서 아주 생생하게 다큐멘터리처럼 보여져요. 근데 이제 음악도 이런 분위기를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배가를 시키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영화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타악기만 쓰였어요. 그러니까 드럼 연주만으로 거의 모든 이 음악을 표현을 해내는데요. 그게 가능한가요? 이 영화를 보시면은 이게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엄청난 걸 해낸 바로 이 연주자가 재즈 드러머입니다. 안토니오 산체스라는 드러머인데요. 이 산체스 같은 경우에는 뭐 팬 메슨이라든지 치코리아, 뭐 엔리코 피에라노치 이런 거장들하고 협연을 굉장히 많이 했던 베테랑 드러머이고요. 이 산체스에게도 이제 굉장히 큰 도전이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이 버드맨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영화가 일단 제작이 되기 전에 줄거리를 상상을 하면서 드럼 연주를 쫙 굉장히 길게 해놓은 다음에 영화가 이제 촬영이 될 때마다 장면들을 실제로 보면서 디테일들을 드럼으로 이제 더했다. 그런 식으로 완성을 해나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굉장히 모험적인 영화 음악이었고 그런데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그래서 이 작품 이후에 Get Shorty라는 TV 시리즈가 이제 나왔는데 원래 영화를 이제 TV 시리즈로 확장한 작품인데요. 여기에서 또 전격적으로 산체스에게 의뢰를 했죠. 그 버드맨처럼 이건 심지어 드라마 시리즈인데 이거 전부 드럼으로 쳐달라. 배경음악을. 이것도 정말 걸작입니다. 제 상상력의 부족함을 느끼네요. 왜냐하면 음악이라 그러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선율이 있어야 되고 화성이 있어야지 사실은 디테일한 분위기를 살린다는 게 불문율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멜로디가 있으면 몰입이 좀 되는데 맞아요. 멜로디가 주가 아니라 어쨌든 리듬이 주가 될 거 아니에요. 드럼이니까. 맞아요. 특히나 화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깔려야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대작 영화들은 정말 런던의 에비로드 스튜디오 같은 데 가서 정말 한 60인조 오케스트라 데리고 예. 그렇게 녹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해도 섬세한 결을 살려낼까 말까인데 네. 이걸 타악기만으로 살려낸 이 산체스 대단한 연주입니다. 게다가 방법이 되게 특이하네요. 촬영이 끝난 다음에 실제 네. 장면을 보면서 디테일을 더하는 방식으로 연주를 사운드 트랙을 완성했다고 하니까 어쨌든 음악이 영화와 이렇게 착 붙긴 하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 드럼이라는 악기가 굉장히 명징한 소리들을 내는 악기이긴 하지만 이 안토니오 산체스 같은 경우에는 영화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장면에 따라서 좀 코믹하다든가 풍자적이다 이런 느낌이 나올 때는 일부러 멀쩡한 드럼에서 망가진 드럼 소리를 나게 이런 주법을 또 구사를 하면서 이 디테일을 완성을 했습니다. 궁금증이 더해서 우선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안토니오 산체스가 연주한 Internal War, 내부의 전쟁이라는 곡이에요. 뭐 중의법일 것 같은데 어떤 제작진 내부의 어떤 전쟁일 수도 있고 이 마이클 키튼의 어떤 주인공의 내면의 전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예. 타악기로 표현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네, 안토니오 산체스의 인터널 워라는 곡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생각했던 OST가 아닌데요. 예. 그렇죠. 보통 OST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현도 쫙 깔리고 오케스트라 막 이렇게 쫙 깔리면서 정말 쫙 그런 분위기인데 쫙이 아니라 툭탁탁 이러니까는 조금 당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왠지 사람의 심장이 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드럼이라서. 그리고 이게 이제 영화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무대 뒤의 공간들이
무대 우리가 객석에서 보는 무대는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센 조명이 막 때려지고 너무 환한데 뒤는 사실 정말 어떤 소굴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정신 하나도 없죠. 네. 그런데 이 타악기의 울림 같은 것들이 이제 스테레오로 녹음이 잘 되어서 정말 마치 그런 소굴 같은 미로 속을 뭔가가 이렇게 퉁탕거리면서 지나가는 느낌이랄까? 네. 그런 공간감마저 아주 잘 표현해내고 있는 게 바로 이 산체스의 음악입니다. 네, 뭐 사적인 얘기를 하나 하자면 제가 저희 친척 중에 연극 배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네. 공연을 보러 가면서 꽃다발을 사갔더니 저희 사촌 오빠한테 꽃다발을 사오지 말라고. 이런데 올 때 꽃다발을 사오는 게 아니라 자양강장제를 사오라고. 자양강장제. 왜냐하면 무대가 작은 무대에서는 소규모 연극의 경우에는 1인 다역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대 위에서는 너무나 태연하게 연기를 하지만 한 사람이 4인 정도 역할을 하면 옷 갈아입는 것만 무대 뒤에서 네. 그런 모습들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갑자기 이 음악을 들으니까 그때 들었던 그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말 그대로 우당탕탕이죠. 네, 우당탕탕. 예. 예. 마지막으로 만나볼 작품은 어떤 영화의 어떤 음악입니까? 네, 마침 이제 제가 오늘 아까 보고 왔다고 한 공연이 그 손여름 씨 피아니스트하고 대금 연주자 이아람 씨가 듀오 공연을 한 아주 독특한 공연이었는데, 바로 이 공연에서도 그랜드 피아노가 당연히 등장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해온 영화는 2013년도 스릴러 영화입니다. 그랜드 피아노란 영화예요. 이 말 그대로 그랜드 피아노가 가장 중요한 소품으로 등장하고 피아니스트가 주인공입니다. 제목 그대로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은 이 피아니스트가 정체불명의 괴한에 의해서 실황 연주 와중에 위협을 당한다는 아주 기상천외한 스토리를 가진 그런 스릴러물입니다. 주인공은요, 반지의 제왕, 호빗 시리즈 주인공 프로도 역할 맡았던 일라이저 우드가 맡았고요. 초절 기교의 피아니스트 톰 셀즈닉이라는 역할을 맡았어요. 이 톰 셀즈닉은요, 극중에서 몇 년 전에 아주 치명적인 연주 실수를 한 다음에 불명예 은퇴를 한 트라우마를 가진 피아니스트예요. 근데 아주 오랜만에 무대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런데 이 톰이 연주가 시작하자마자 인이어 이어폰을 통해서 어떤 괴한이 협박을 하게 됩니다. 어렵기로 유명한 곡인 라신캐트를 단 한 음이라도 틀리면은 아내도 죽이고 당신도 죽는다, 이런 위협에 목숨을 건 연주를 시작을 하죠. 스토리가 굉장히 독특한데 음악은 어떻습니까? 음악도 독특한데요. 무대 위에서 실제로 연주를 하고 있는 이 피아노 협주곡 자체가 이 어떤 영화의 사운드 트랙이 그대로 되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면 노래는 이제 어떤 곡을 들어보게 되는 건가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어렵기로 유명한 곡인 라신캐트라는 곡. 이 곡은 사실 실제 실존하는 곡은 아니에요. 영화만을 위해서 원래 있는 곡은 아니고요. 만들어진 그런 곡이고요. 지구상에 있는 사람은 연주를 한 음도 틀리고 하기 어렵다라는 곡으로 상정이 되어 있는 곡입니다. 이 영화 연출자인 감독인 이 에우제니오 미라가 실제로 빅토르 레이스라는 음악가와 함께 만든 곡이에요. 라신캐트라는 곡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니 그 그랜드 피아노와 스릴러는 전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상상이 안 되거나 연관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근데 아마 클래식 공연, 특히 피아노 공연 보신 분들은 와, 저렇게 많은 건반을, 많은 음표를 한 번도 안 틀리고 어떻게 연주하지? 와, 되게 긴장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되게 긴장되겠다에 스릴러까지 합쳐졌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영화를 보실 때 굉장히 몰입이 될 거예요. 게다가 목숨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한 음만 틀려도 죽을 수 있다. 이건 엄청난 거죠. 얼마 전에 조성진 씨가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콩쿨 할 때도 자기만 안다고 한 서너 번 틀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피아니스트 우리가 모르는 실수를 할 수 있는데 하나만 틀려도 안 된다고 하니까 긴장감이 굉장히 높은 곡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틀려도 안 되는 그 곡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을지 잠시 후에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음악다방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임희훈 음악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의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끝곡으로 임희훈 기자가 추천한 곡이죠. 영화 그랜드 피아노 OST 중에서 라신캐트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캐스터 이현경이었습니다.